네, 코하 코인마켓워치 이준호 인사드립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관세 대립 여파가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파생 상품 시장의 미결제 약정이 급증한 가운데 가격 하락이 나와서 약 7억 8천만 달러의 롱 포지션 청산이 일어난 것이죠. 이에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를 가중시켰습니다. 지금 살펴봐야 할 이 암호화폐 시장의 이슈와 흐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더 자세한 내용 두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그리고 블록체인 투데이 이윤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이슈를 확인하기 전에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보면서 1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입니다. 네, 단기 추세선이 주황색 RSI 라인 상승했다가 꺾인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관세 우려를 지금 반영하고 있고요.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은 계속해서 하락세 유지하고 있죠. 장단기적으로 하락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봅니다. 58.95%입니다. 어제 59.12%보다는 하락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6.05%로 어제 저녁 5.96%보다 상승했습니다. 6%대 바라봐서는 안 되는 구간을 바라보고 있는 이 테더 도미넌스인데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흐름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봅니다. 마이너스 26.88%로 어제 방송 시 마이너스 12.71%인데 하락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다만 횡보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반면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마이너스 5.37%로 어제 2.38%보다 하락했습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도 여전히 횡보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와 키보드 스코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 차트 내용은 매매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고 계신 웰커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인님, 준재님, 그리고 퓨튜브님, 땅비니님, 그리고 땅비니님 시작 전에 슈퍼챗 감사합니다. 리플 나가라 31차인데 아직 안 나가고 잘 버티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주요 코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봐야겠죠. 6거래 연속 아슬아슬하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인데 곧 있을 이 미 연준의 1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가요? 네, 지난달에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했고 작년에 통틀어서 3번을 했으니까 네. 올해는 한번, 그러니까 올해 첫 달은 좀 쉬어갈 만하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제로도 너무 과도한 금리 인하는 또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관망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로서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여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게 이제 컨센서스를 보는 건데 네. 지금 이제 1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95%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나머지 의견은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이 3.5%에서 3.75%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문제는 이제 3월부터 이제 6월 요 사이인데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현재 이제 이 CME 페드워치 결과에 따르면은 네. 이 금리나 3월의 금리나도 조금 어두운 편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75% 가량의 그런 여론이 아무래도 동결될 확률이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는 이제 지난 연말부터 JP 모건, 골드만삭스 등이 예측했던 이제 올해는 연말 이제 금리 인하를 한 차례 혹은 많아야 2차례 정도 할 것이다 이런 결과가 조금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금리 인하를 그래도 좀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네. 올해는 계속해서 또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에서는 이거 경기 침체 때문에 막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1월
8월에는 없을 것이고 다만 3월과 6월을 좀 우리가 지켜보면서 기대해볼 네, 만하다라는 것인데 어제도 이 전해드린 바 있지만 연준 의장이 원래는 아이씨 이건데 케빈 해시시 유력했는데 지금 바뀌고 있다면서요. 이게 뭐 예. 5월까지는 좀 남았잖아요. 그쵸. 사실 저희가 3월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네. 이번 달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문제는 5월 시점에 맞춰서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뀌면서 네. 금리 인하를 다음 달에 단행을 할 것인지 네. 이게 지금 포커스가 시장에 쏠려 있는데 네. 지금으로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싱글 벙글 조금 95,000달러 하면서 뭐 갈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케빈 헤셋이 고민해볼래 이렇게 하니까 난 백악관 고민하지 남아있을래? 마를 네, 고민하고 있다 네. 이렇게 밝히면서 그렇죠. 네, 지금 약간 갈팡질팡 비트코인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케빈 헤셋 위원장이 관료 출신이거든요. 관료 출신인데 전에 이제 미란 이사를 파견을 한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초강수였단 말이죠. 지난해에 반드시 내가 금리 인하를 시키겠다라는 이 행정부의 그런 결단에서 나온 건데 트럼프 입을 거의 그렇죠. 이 연준에 앉힌 거잖아요. 근데 또 관료 출신들이 네. 또 뭐 일반화하긴 좀 그렇지만 막상 보내면 어떤 얘기를 할지 몰라요. 약간 좀 변수가 있습니다. 되게 그쵸. 보수적인 스탠스에 있는 분들이 많고 네. 막상 가면은 친화적인 사람도 갑자기 보수적으로 변한다든지 네. 또 이런 게 있고 또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요 직함 자체가 네. 잘 수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굳이 흔들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케빈 헤셋도 최근에 이제 밝혔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원한다면 백악관에 남아 있을 것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네. 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다른 케빈도 지금 후보에 오르고 있고 케빈 워시. 네, 케빈 워시 이사도 오르고 있고 네. 링리더 요 분이 좀 후순위 있었거든요. 원래. 지금 새로운 신예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신예는 아니었고 그 네. 당시 이제 그 베센트 장관이 언급한 5명 중에서 한 명 있어요. 말진이었어요. 말진. 아, 네, 마지막 꼴찌. 부분에 네, 어. 약간 뭐 링리더라는 블랙록 출신의 임원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네. 당시에는 이제 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케빈 워시, 케빈 헤셋 3명이 각출하다가 그렇죠. 두 케빈으로 갔다가 네. 이제 케빈 한 명이 낙마를 할 위기에 처하니까 네. 이제 부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상대적으로 월가 쪽 인맥도 있고 네. 그 원체 케빈 워시는 좀 매파적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월가에서도 두루두루 좀 인정받고 있고 네. 그 이런 크립토 쪽도 잘 알고 있는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든 같이 결을 맞춰갈 네. 링 리더 지금 요 분이 좀 물망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연준 의장 후보가 좀 변경이 됐다라는 소식 또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움직이는 게 뭐 반감기 사이클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새로운 구조로 재편되고 있고 네. 우상향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쪽이다 이런 분석을 좀 가져오셨다면서요? 네, 조금 안전자산이라고 하기에는 네. 이제 그 보는 분마다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뭐 내가 요새 뭐 코스피가 불장이고 오늘도 보니까 그 N 플랫폼에 네. 포털에 그 상단에는 코스피가 있고 네. 하단에는 비트코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빨간색, 파란색이었어요. 완전히 완전히 뒤바뀐 코스피는 상황이죠. 잘 가고 네, 비트코인 코스피는 잘 뭐 못 지금 가고. 5천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니까요. 어떤 게 과연 안전자산이고 어떤 게 위험하냐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얘기가 달리 나올 수 있는데 네. 어쨌거나 긍정적으로 전문가들이 같이 얘기하는 부분은 네. 비트코인이 과거에 이제 공급량이 쇼크가 오면은 같이 수요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또 채굴 과정이 좀 더 복잡해지다 보니까 네. 전력 소모량도 많고 그거에 따른 기본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 그 원가 가치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네. 이런 게 4년마다 한 번씩 와서 이벤트다 했었는데 음. 지금으로서는 뭐 이제 ETF도 구매할 수 있고 뭐 네. 비트코인 자체도 지금 뭐 디지털 금이라고 더 인정을 받는 상황에서 그쵸. 조금 시장 구조가 개편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적으로 볼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단 가장 크고요. 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게 나스닥과 좀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고 네. 뭐 추가적으로 그 개인 투자자들이나 그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어떻게 결을 가져가냐. 요게 조금 더 관측이 좀
필요하다. 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 코스피 변동성이 더 컸잖아요. 그렇죠. 상승폭이 더 컸고 네. 금도 더 작년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가 진짜 안전자산으로 오히려 변동폭이 작은 안전자산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우픈 현실이 좀 국장 안 하면 바보라고 하는데 그렇죠. 대부분 바보가 됐습니다. 그렇죠. 저도 약간 이제 신봉자였는데 네. 바보가 됐어가지고 네. 그래서 우픈 현실이 참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거는 비트코인의 ETF가의 인기가 좀 꾸준하다고 지금 온체인 데이터나 이런 거에서 포착이 됐어요. 네. 비트코인의 투자 상품의 유입 상황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비트코인이 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이클에서 좀 벗어났어요. 음. 이 내러티브가 4년마다 오는 게 아니고 네. 꾸준하다. 이거의 핵심인데 그 중에 세 가지 축이 지정학적 리스크, 네. 그리고 거시기현재 흐름, 아까 뭐 연준 이런 움직임과 함께 또 마지막으로는 기관 투자의 유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 ETF 유입량이 지난해 10월달 이후 최대치를 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는 15억 달러 가량이 유입이 됐고 이더리움에는 5억 달러 가량이 유입이 되면서 네. 간만에 좀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웃었다 이런 평가를 같이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래도 ETF 쪽에서는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데 하지만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는 거시경제 측면에서의 문제잖아요.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인데 내일 있을 이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또 어떤 말이 오고 갈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주목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린란드 문제가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란부터 네. 베네수엘라, 뭐 지금 그린란드까지 안 터지는 게 없는데 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음. 가장 크게 하방 압력을 지지하는 것 같고 네. 현재로서는 또 유럽 연합이 관세 보복에 나서면서 네. 약간 좀 전면전으로 나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하는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 4월 달에 있었던 이 관세 전쟁이 또 한 번 네. 재현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지금 뭐 미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계속해서 가격 반영이 되고 있는데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 네, 않을까.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중국과는 워낙 대립 관계를 지다 보니까 사실 미국으로서도 좀 유럽 연합을 가져가야 되는데 네. 무군으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정책을 그 뒤에서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참 난국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 가격 하방 압력의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것도 계속해서 이 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클래리티 법하고 코인 업계가 네, 정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네, 이 관련된 소식은 어떤 거죠? 정확히 말하면 네. 코인 클래리티법을 두고 은행과 가상자산 업계가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연히 그 은행 쪽은 또 은행의 그런 그런 원래 그런 권리들, 네, 이자를 돈을 받고 이자를 주는 그런 권리들을 그렇죠. 지키고 싶을 거고 네, 디지털 자산 업계는 이걸 좀 뺏어오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알력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클래리티법은 원래 초당적인 법안이었습니다. 초당적인 법안이었고 네, 양당 다 크게 이견은 없는 상태였는데 그렇죠. 이거를 로비하는 뒷세력들에서 지금 분란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일단은 미국 은행협회에서는 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클래리티법이 통과가 되면은 네. 이게 예금이나 이런 게 유출될 수 있다. 사실 비단 이런 문제는 미국에서뿐만 아니고 국내에서도 지금 계속 가장 뜨거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은행권에서 컨소시엄을 51%로 가져갈 거냐. 핀테크나 다른 기존에 그러니까 뭐 기존 업권에 있던 네. 스타트업들에게 51%의 권한을 줄 것이냐. 네, 이런 지금 신경전인데 아무래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은행이 훨씬 더 은행이 사실 출범한 그 모태로 좀 금융 기반인 나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뒷단에서는 이제 그 로비에게 확실히 코인베이스를 보다 우위를 디지털 자산 업계보다 은행 업계가 그동안 쌓아왔던 로비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은행의 파워가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코인 아무리 넣어도 베이스라도 은행의 이 로비 파워가 그렇죠. 강해서 몇백 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네. 뭐 비트코인도 한두 개, 두세 개 뭐 네. 해도 결국에는 이 은행의 파워를 무시할 수가 없다.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코인 관련된 법안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한테 규제를 할 수 있냐? 네. 라는 억울한 측면이 있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부분에서 반대를 하냐면요. 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제 뭐 트위터를 통해서 애초에 공개적으로 지지 철회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토큰화 주식 금지. 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뭐 다양한 칼럼들을 좀 읽어봤었는데 이게 토큰화된 주식을 토큰으로 볼 거냐, 주식으로 볼 거냐. 그러게요. 요 관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브라이언 암스트롱 같은 경우에는 토큰화된 주식을 토큰으로 본 것 같고 네. 이게 토큰화된 주식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증권법에 적용을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이걸 토큰화에 맞춘 법안으로 코인베이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상품 쪽으로. 예, 상품 쪽으로 봤던 것 같은데 뭐 금지라는 것 자체가 네. 뭐 클래리티법이 이걸 금지한다는 건 그쵸.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 어제자로도 이제 NYSC에서도 이제 토큰화된 주식을 판매하겠다 네. 이렇게 나왔으니까 전면 금지는 아니지만 이걸 네. 토큰으로 볼 건지 주식으로 볼 건지 이렇게 지금 그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주식으로 보게 되면 또 네. 규제도 규제가 있죠. 강해지고 상장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가장 잘하는 게 기존 금융이다 보니까 그쵸. 뺏어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상품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SEC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네. 이걸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지목을 해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3번 부분을 보면은 이 CFTC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이쪽을 조금 약화시키면서 SEC에 종속을 하는 게 첫 번째로 이 코인베이스가 원하는 그림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탈중앙화 금융을 금지를 하는 겁니다. 아, 사실 이게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면은 네. 저도 여러 번 취재를 하면서 가장 애를 먹는 부분이 이 네. 탈중앙화 금융인데 네. 모든 라벨링이 다 0X로 시작합니다. 0X. 네, 그래서 이걸 지갑의 소유자를 누구인지 어, 금액이 어디서 어디로 넘어갔는지 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네. 정말 인프라단이 많이 필요한데 음. 개개인이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중앙화 금융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좀 그 우회하는 사업들 이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불명확한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게 클래리티, 명확한 그쵸. 그런 법인 것 같고 네. 다만 탈중앙화 금융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유통될 수 있는 가장 큰 경로예요.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쓰임새는 결제도 아니고 이 탈중앙화 금융에서 그 이자 받는 API라는 그 일들을 받는 그건데 그걸 통해서 또 투자를 하고 이런 금융 네. 상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파이라고 해서 이제 금융이 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융을 이 탈중앙화된 거를 하지 마. 센터에서 통제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코인베이스가 이제 상상의 나래가 좀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매력도가 떨어지죠. 떨어지죠, 사실 이 토큰과 코인은 탈중앙화를 목표로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이거를 명확성을 근거로 하지 마라고 하면 이제 코인베이스에서는 이거 내가 맞아? 생각했던 것, 내가 할 수 있잖아. 로비한 금액이 돈값을 못하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음. 이제 마지막 가장 그 크리티컬한 것이 네. 이 스테이블코인 보상금지법입니다. 현재로서는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이 디파이와 스테이블코인이. 네. 어떻게 보면 USDC 이게 코인베이스가 발행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서클이 발행한 건데 네. 서클은 어떻게 구성됐냐? 코인베이스의 그런 컨소시움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은 코인베이스 게 아닙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이렇게 말하죠. USDC 예치하면 그 뭐 4% 5% 줄게. 이자를 줄게. 우리 코인은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모태는 코인베이스지만 코인베이스가 아닌 뭐 이런 애매한 상황인 거고 네. 페이팔도 팍소스랑 같이 협업을 해서 새로 발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페이팔도 팍소스 달러로 만든 우리 코인 예치하면 돈 줄게. 이거는 법을 피해가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이 예금 뺏기겠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지방은행과 연준의 그 통화 정책에 좀 네. 변수를 끼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금액이 올라가도 이 뭐 외환 관련해서 엄청나게 지금 네. 당국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뭐 거긴 어떻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보상을 전체적으로 금지를 한다. 전면 금지. 전면 금지를 하면은 사실 코인베이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토큰화된 주식까지 팔고 싶은데 우리는 그래서 그걸 이자를 해서 뭐 수수료도 받아 먹고 해야 되는데 이게 금지가 되니까 네. 이거 왜 해? 클래리티 법안 왜 해? 하지만 로비력이 밀린다는 거. 로비력이 밀렸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 살펴봤는데 쭈 기자,
이 비트코인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9만 달러를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는데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의 흐름 어떻습니까? 네, 그래도 9만 달러에서 좀 가격 유지를 해주는 그 이유를 저희가 온체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네. 이만한 게 좀 다행이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펀딩 레이트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 지금 올해 1월 되고 비트코인 가격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갖고 계신 구간이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또 국내 증시 개장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9만 2천 달러대 있었던 비트코인이 9만 달러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뭐 그린란드라던가 미국 쪽의 이슈들이 좀 시장에 힘을 빼고 있는 이슈들로 좀 적용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바로 이 펀딩 레이트 덕분인데 밑에 보라색으로 표시가 된 게 이제 펀딩 레이트입니다. 이게 기관들이랑 고래들이 조용히 다시 사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선물 포지션이 잔뜩 쌓이면 이 펀딩비가 올라가는데 기관들은 선물을 안 하죠. 그쵸. 보통 개인들이 이제 2배, 3배, 10배, 20배, 50배, 100배 100배까지. 그렇죠. 원하는 만큼 뻥튀기를 하는데 네. 이 개인들이 주로 세력으로 움직이는 선물이랑 파생 쪽에 대한 지표가 뚝 떨어지고 있다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9만 5천 한 번에 쭉 갔다가 내려왔잖아요. 네. 그것을 끌어올렸었던 게 개인들의 선물과 파생 포지션이 아니라 기관들 위주의 현물 포지션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물 매수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어쨌든 연쇄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추세 지속성이 훨씬 더 길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기관들이 계속해서 자금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좀 탄탄한 토대를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현물 매수세 중심으로 가격에 등락이 나오고 있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인 지표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과 24년에도 가격은 막 오르는데 펀딩비는 되려 낮게 유지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상승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기관들이 현물을 중심으로 끌고 가는 시장은 굉장히 탄탄하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불씨가 남아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일시적인 하락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지표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 사이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4년 주기의 사이클이 확실히 좀 많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반감기 고점 때 완전 이 포물선 랠리를 쫙 그리면서 알트코인들이 다 같이 막 위로 가자 우주로 했잖아요. 투던문을 외쳐줘야 됐는데 사실 제대로 된 알트 시즌 없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어쨌든 기관들의 현물 ETF 물량으로 대거 들어가면서 공급의 상당 부분이 장기 보관 지갑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수요는 꾸준해졌지만 변동성이 줄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도 엄청난 펌핑이 오지 않았었다라는 풀이로도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 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네.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그런 가격 결정의 요인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유동성, M2 통화량 같은 유동성을 체크해볼 수가 있겠고 네. 연준의 정책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기관들의 자금이 이제는 비트코인의 4년 주기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가격을 앞으로 어떤 사이클로 이끌고 가게 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져서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 바이낸스의 펀딩 레이트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하나의 심리 지표로 충분히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ETF 자금을 놓고 보더라도 앞에서 한 기자님도 언급을 주셨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대규모로 하락하는 어떤 청산의 그런 신호들도 있었지만 ETF의 흐름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트코인이 올해 1월 안으로 다시 한번 10만 달러를 터치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폴리마켓에서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다가 오늘 네. 좀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그 예측 시장에서의 기대감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요한 건 당장 1월에 뭐 10만 달러 가냐 안 가냐가 아니라 우리 시장을 꾸준히 사주고 있는 기관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그리고 현재 이번 주까지도 현물 쪽에서는 긍정적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현물 ETF 쪽에서 8억 7천만 달러의 순유입이 나왔고요. 전체 자산 운용 규모가 여전히 1,240억 원을 40억 달러를 웃도는 등 여전히 기관 쪽에 강한 자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기관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130만 개를 돌파하는 등 긍정적인 기관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은 흔들렸지만 기관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라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ETF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총량이 130만 개 이상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ETF 가격이 현물보다도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프리미엄 플러스 상태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기관들은 현물보다도 더 비싸게 웃돈을 주고서라도 지금 비트코인 매집을 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상황 당연히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하나의 기회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들의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 하락의 기관 이탈은 아니고 장기적인 자금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 또 하나의 가격 긍정 시그널로 체크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오늘 그냥 이 롱 포지션이 잠깐 청산되면서 살짝 꺾인 거고 전체적인 이 매수세는 기관이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꺾이지 않고 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고래들은 근데 어떨까요? 근데 고래들도 네.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고래들의 오. 움직임을 살펴볼 때 보통 네. 바이낸스 입금량을 체크를 하잖아요. 네. 지금 고래들의 거래소 유입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지표가 또 시장에 나오면서 고래들도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비트코인이 12만 6천 달러에서 9만 달러까지 좀 드라마틱한 가격 조정이 나왔었는데 네. 그때 고래들의 월 평균 유입량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 거의 한 달에 80억 개 정도가 80억 달러 정도가 비트코인이 바이낸스로 이체가 됐었었는데 네. 그 이후로는 고래들의 유입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네.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보시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때 되려 유입량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체크해 볼 거래소에.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규모로 매도했었던 그런 클러스터가 소멸이 되면서 고래들의 유입량이 지금 이전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그래서 고래 매도 압력도 이 ETF 쪽에서 유출의 붕괴가 멈춘 것처럼 매도 압력이 붕괴가 되면서 네. 시장 안에서는 충격 요인이 다소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의 영향력이 축소가 되면서 하방 압력도 어느 정도로 완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 이 개인들의 이제 물량 털기가 끝나고 나면 물량 어느 털기. 순간은 이제 끝나게 되잖아요. 그쵸. 그 매도세도 점점 약해지고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그게 끝나고 났을 때 어제 저희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트 호건이 금의 가격처럼 비트코인 ETF 등 기관들은 계속 매집하고 개인들이 팔고 그 일정 시점이 지났을 때 네. 금이 작년부터 폭등했던 것처럼 그게 비트코인의 미래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전환의 시점이 정말 머지 않았다라는 게 온체인에서 좀 명확하게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상황.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갔다. 그렇죠. 이제 준호 앵커만 나가면 정말 다 나갔다. 그래서 그렇죠. 매도 시점 알려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 같이 가야 되니까요. 제가 나가야 오르는 그렇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일 안 네. 나가시는 한 분이 계시니까 여기에. 안 나가는 네. 고집쟁이 개미가 지금 버티고 있어서 어쨌든 그래도 기관과 고래들은 네. 매도를 안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조금 전망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 이제 그린란드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사실 뭐 오늘 코인만 떨어진 거 아닙니다. 그렇게 잘 가던 코스피 오늘 지금 5천 증나 다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5천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한번 넣어봐야겠다. 국장이요? 네, 그래서 제가
당당했던 코스피 지수를 샀어요. 오, ETF를. 네. 기가 막히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이 코스피를 반꿀인가요? 네, 정말 이 위에서 잡는 또 이제 또 봉을 잡은 제가 됐는데 네. 어쨌든 오늘 국장도 아이고. 빠지고 미장은 이제 어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알 네.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리스크가 좀 확산이 되면서 코인 시장도 92,000달러가 생명선이었지만 결국 네. 9만 달러까지 쭉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차트적인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위에 딱 저항을 맞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 차트 분석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92,000달러를 지지받지 못하면 9만 달러까지의 재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정확하게 해당 부분을 터치하고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아. 일단 주간 단위로 우리가 93,600의 저항을 뚫어주지 않고서는 추가 상승보다는 오히려 다시 한번 8만 달러 후반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항을 회복한다면 단기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지지하고 있던 라인 92,000달러가 붕괴됐기 때문에 추가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두시죠.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의 온체인 데이터 차트 흐름까지 살펴봤는데 국장 물렸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이 이쁘니까 괜찮다고 그 호박벌님도 인정 이러셨는데 이쁘시니까 오늘 좀 슬프시더라도 방송 끝까지 재밌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 살펴봤으니까 이더리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현재 3,100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건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이 또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요새 김동현 밈을 아시나요? 네? 김동현 밈? 김동현 밈이요? 네. 잘 몰라요. 아, 김동현 씨 그 네. UFC 전 선수가 아, 예. 유튜브 나와서 자주 하는 말인데 네. 이더리움 잘하고 있습니다. 아, 잘하고 있고 네. 이 잘하고 있다가 되게 밈인데 아, 그게 밈이에요? 예, 잘하는 친구야. 많이 배운다. 이런 이런 게 밈, 잘하는 친구야. 긍정의 밈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더리움이 뭐 가격적으로는 안 좋아도 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지금 네.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근데- 뭐냐면은 네. 이제 일단 스테이킹 물량이 가장 사상 최대치를 연일 터치하고 있다는 점이죠. 네. 일단 스테이킹이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금하는 거는 빨리빨리 되고 있는데 네. 이제 계속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량이 없는 거죠, 오히려 지금 시장에.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상승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는 구간인 것 같아요. 현재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것도 일단 중요하고 260만 개 가량이 지금 밀려 있는데 네. 이게 지난해 19일, 그러니까 지난달 12월 19일 기준으로는 5배 증가한 수치고 이거는 이제 23년 7월 이후로는 사상 최대치입니다. 네. 진짜 이 가격적으로 좀 그래도 아쉽긴 하지만 스테이킹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급량이 좀 잠기는 그래서 나중에 가격적으로도 더 상승할 네.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인데 그런데 이더리움 이 거래량도 사상 최고고 가스비도 좀 안정적이게 됐다 네. 이런 소식도 있다면서요? 스테이킹만 잘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네트워크 전체가 다 잘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많이 그러니까 블록체인 프로젝트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재로서는 288만 건을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대 그 일일 네트워크 거래 수를 기록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트워크 수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네. 그간의 업데이트가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 아까 말했듯이 스테이킹 출금 대기열도 굉장히 줄이면서 좀 이제 가장 문제였던 40일 정도 이 기간을 좀 해소했던 걸로 네. 보입니다. 역시 김동현 씨 밈을 잘 모르지만 잘하는 친구네요 이더리움이 잘하는 친구야. 굉장히 잘하고 네.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네, 된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네, 다른 코인들이 많이 배워야 되는 이더리움인데 이번에 근데 암호화폐 왕국으로도 불리는 이 부탄과 관련된 이슈도 소개를 해주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부탄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그러니까 사면이 다 막혀 있고 바다가 그래요? 없고 한국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좀 새로운 기회들을 노릴 필요가 있는데 네. 아까 말했듯이 이 탈중앙화 금융을 통해서 국가가 조금 잘 되고 있어요. 이 탈중앙화 금융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네. 아무래도 이제 부탄이나 이런 좀 나라들은 국가 신용도에서 이제 선진국에 조금 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드롭 홀딩스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주식회사인데 여기가 또 이더리움을 적극 매수해서 좀 나름 재미를 보고 있다. 특히 이제 레버리지 포지션 같은 걸 확대를 하면서 굉장히 그 국가 단위지만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또 그리고 활발히 거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런 대출받고 예치하고 또 대출받는 이런 네. 구조를 통해서
거래액을 굉장히 그 디파이 상에서 늘리고 있는 점이 좀 어.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탄과 관련된 소식도 전해.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탄에 할 걸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네. 부탄이 참 부탄이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는 친구야. 부탄도 잘하는 친구야. 아쉬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지난주에도 이더리움 관련해서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일침을 가하고 있다. 이더리움 더 이상 이런 상황에 놓여서는 우리가 발전이 없을 수 있다. 약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새로운 발언을 했다면서요? 비탈릭 부테린이 저랑 동갑인데 아, 진짜요? 94년생. 부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아버지잖아, 이더리움과 아버지. 딸을 바꿀 순 없다. 오, 뭐 이런 마인드로 구성애. 네 지금도 이 방송을 같이 듣고 있을 겁니다. 아, 뭐 그런데 네, 뭐 비탈릭 부테린도 지금 굉장히 그 열과 성을 다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로서는 이 지적을 한 거는 또 탈중앙화 조직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주식회사 개념으로 보면 이사회거든요. 네. 사실 탈중앙화지만 여기도 자기 세력이 있고 반대편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어떻게 가져가냐.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구성을 할 건데 네. 그나마 우리가 주식회사 형태로 갈 거지만 그렇죠. 우호적인 세력을 많이 확보해야 이 네트워크에서 자기의 그런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요 지금 다오 구조가 비효율적이다라고 좀 짚으면서 더 나은 형태의 모델을 조금 필요로 하다 이렇게 좀 일침을 가했고요. 네. 현재로서 이제 뭐 이더리움 개발 초기였던 다오 자체가 핵심 영감을 갖고 있던 조직이었지만 지금은 좀 피로감을 유발하고 있지 않냐 이런 문제를 던지면서 좀 5가지 영역에서 개선점을 요구를 했는데 뭐죠? 첫 번째로는 이제 오라클을 조금 더 탈중앙화 시켜야 된다. 아, 이 모든 거래를 더 지켜보려면은 더 네. 민주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거에 따른 뭐 온체인 분쟁 조정 체계, 뭐 자원 관리 방식이라든지 네. 이제 단기 조달 자금 요걸 또 같이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할 것인지도 고려를 해야 되고 네. 이더리움 베이스의 그 프로젝트들이 오래 살려면 이 탈중앙화 조직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조금 더 그런 숙제를 던진 거죠.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난 푸사카 업그레이드 이후에 그래도 많이 레이어 1 쪽으로 좀 많이 좀 유입을 시켜서 개선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또 창립자가 계속해서 우리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김동현이 좋아하는 것 같아. 잘하고 있어. 김동현 나왔어. 뭐 실수는 있는데 아무도 안 쉬어. 아, 잘하고 있어. 실수는 있어. 근데 아무도 안 쉬는데 실래?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만큼 잘하고 있는 이더리움인데, 근데 이 이더리움이 잘하고 있으면 항상 견제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솔라나. 네. 이 솔라나 설립자가 이 비탈릭 부테린의 이 발언에 대해 반박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솔수영 기자님도 좋아하는 소식일지 모르겠는데 네. 네, 일단 아나톨리 야코벤코 이 공동 창립자가 완벽하게 다른 의견을 좀 제시를 한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이 비탈릭 부테린은 아까 다오 요거를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 앞서서는 또 다양한 그런 프로세스를 개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오히려 이 야코벤코는 지금 이 네트워크 수명 자체가 개선에 딸려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개선에 달려 핵심적인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후사카 업그레이드 같은 걸 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오에 달린 것이 아니고 이 개발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현재로서는 뭐 계속해서 변화를 해야 되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네. 왜냐하면 솔라나가 굉장히 중앙화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견해겠죠. 네. 애초에 이더리움은 민주하고 솔라나는 1점 돌파입니다. 우리는 한 방향으로 나가서 한 번에 그 네트워크 개선 이런 것들을 다 할 거야. 이런 거기 때문에 두 지도자 간에 약간 뭐 의견이 다르긴 한데 네. 결국엔 더 잘하는 쪽이 잘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레이어 1 계열이라서 확실히 이 경쟁 구도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더리움은 일단은 다오라고 해서 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자체의 거버넌스를 좀 네. 바꿔야겠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반면에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기술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다른 입장, 역시 두 개의 태양답다. 역시 이제 네. 전문 캐스터 나오시네요. 그래요? 요약이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요즘 열심히 좀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과 솔라나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거의 300명에 가까운 시청자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좋아요 수가 42개밖에 안 됩니다. 한 100개만 돼도 저희가 진짜 방송 끝나고 우리 100개 좋아요 눌렸어 이러면서 싱글벙글 더 웃으면서 퇴근을 할 수 있는데 100개만 채워주십시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쭈기자. 네. 갑자기 흡사
원맨쇼를 보는 듯한 아, 연기를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더리움 이제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는 흐름 네. 어떻죠? 네. 온체인 상에서 이더리움 좀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3,200달러를 잘 지켜주다가 오늘 또 비트가 9만 달러까지 내려가면서 이더리움도 함께 좀 하락으로 슬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3,088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이더리움의 온체인만 놓고 봤을 때는 가격이 나름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들의 수요가 좀 하방을 막아주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조적으로는 급락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분배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네. 시장에서는 어쨌든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 국면에 들어왔다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네. 지금 보여드린 지표 보면은 이게 CBD 지표예요. 그래서 이 CBD 지표는 매도 주문이 매수보다 더 많이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네. 지금 마이너스 때 여전히 위치해 있어서 사람들은 사는 것보다 매도에 더 많은 주문을 걸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 가격이 좀 갑자기 3,000달러까지 하락해서 그렇지만 3,200달러를 잘 지켜주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나름 견조한 상황에서 매도의 포지션이 더 많다라는 게 조금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매도하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가격이 유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매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빠져야 되는데 네. 매도를 하는 CBD 지표가 더 강하게 나오는데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보통 어떤 의미냐? 네. 기관들이 뒤에서 좀 많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풀이를 할 수가 그 있습니다. 매도세를 좀 기관이 야금야금 사고 있다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3,000달러를 계속해서 좀 지지를 해주면서 네. 가격이 오히려 확 떨어지지 않고 온체인상에서는 매도의 시그널이 있지만 가격이 다행히 좀 옆으로 눕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당장 막 위로 쏠 힘이 크다라고 온체인상에서는 보기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네. 기관 쪽 수요가 하단을 막아주고 있는 만큼 일단 조용히 좀 에너지를 모아가는 구간이다. 지금은 이렇게 원기옥. 생각을 네, 지금 원기옥을 모으고 있는 네. 상황이어가지고 급락 없이 횡보만 하고 있는 상황도 우리가 크게 뭐 부정적으로 볼 구간은 아니다라고 온체인상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차트적인 관점에서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차트에서는 이 대칭 삼각 수렴 형태가 이더리움 차트상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패턴은 보통 이제 시장이 어디로 보낼지 우리가 아직 결정을 못했다.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모아서 위로 쏠지 밑으로 아래로 쏠지 아직 방향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RSI 같은 경우도 딱 중립 수준에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앞에 온체인에서 보였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냥 방향성 없이 일단은 쭉 옆으로 눕는 차트가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또 긍정적으로 보면은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한 좀 방향성만 나오게 된다면은 강한 상승이 또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저항선 돌파 구간이 3,500달러로 현재 잡혀 있고요. 2차 목표 구간이 이제 4,000달러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열려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의 하락이 이제 이 정도에서 좀 멈춰줘야만 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지금의 3,000달러의 지지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또 다시 한번 2,600달러까지도 일단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디로 갈지 그 방향성을 대기하고 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와 이탈 어느 쪽으로 나오게 될지 그 전까지는 일단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확실히 그런데 이더리움이 잘 버텨준다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프리장에서 다우존스랑 S&P 500, 나스닥 거의 2%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3,000달러대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기관 매수세가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살펴봤고요. 다음은 XRP 확인해 보겠습니다. XRP 이 달러대를 뚫었어요. 진짜. 이더리움 잘 버텨주고 있는데 XRP는 왜 이런가요? 이 네. 한국경제TV에서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큰 게 아닐까. 그쵸. 중캐가 또 진짜 저 때문에 한 빠져야. 기자님마저 저 때문이라고. 그렇네요. 저 지정학적 때문입니다. 리스크가 또 크게 작용한 게 아닐까. 네. 뭐 조심스럽게 수축을 해보고요. 네. 일단 뭐 그거와는 다르게 계속 뭐 잘 되고 있는데 잘하는 친구들 네.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쵸. 스트레스에 아무래도 좀 비트 이더보다는 취약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 자체는 좀 아쉬운 것 같은데 네. 현재 그래도 이 리플의 CEO나 이런 분들이 미국 업계에서도 굉장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좀 긍정적이다. 근데 요분은 코인베이스랑 다르게 네. 이 클래리티법을 지지를 하고 있다. 어쨌든 네, 가격이 가장 큰 거겠죠. 네.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 코인 뭐 올라봤자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페어가 같이 되는 건데 달러랑 같이 네. 연동이 되니까. 리플은 가격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래소가 아니니까 네. 사실 뭐 토크나가 되든 뭐가 되든 뭐 이거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뭐 이제 불안전하지만 있는 게 낫다. 이게 지금 리플 쪽 의견인 것 같고 네. 뭐 추가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이 탈동조 관계, 그러니까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전문 좀 약간 유식한 말로 네. 디커플링이 좀 되고 있는데 이게 또 비트코인이 혼자 좀 이제 상품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되고 네. 유출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과거 이제 4년 사이클이 왔을 때마다 비트에 따라갔는데 비트가 이제 오락가락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간 유입에 따라 이렇게 위로 갔다가 스윙을 하니까 이런 기존의 알트코인들이 좀 동조화가 덜하고 있다. 덜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가면 원래 같이 알트도 가자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좀 디커플링 되고 있다. 그런데 이 XRP 선물 시장 거래가 좀 많아지고 있다. 미결제 약정이 좀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미결제 약정이 최근 24시간 동안 12%가량 증가를 했고요. 네. 미결제 약정의 증가는 가격 변동성이 증가가 되고 또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또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네. 뭐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오픈 인터레스트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 가격이 조금 하락한 게 영향이 있는 걸로, 그러니까 좀 해석을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지금 이 미결제 약정이 14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높은 수치고 14억 변동성이 달러? 굉장히 지금 있는 상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다만 또 이제 이 ETF도 어쨌든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좀 긍정적인 전망을, 그러니까 비트처럼 이제 사이클이 아닌 기관 투자 중심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이 카나리 캐피탈이 지금 이 리플 ETF의 진심입니다. 1등이잖아요. 네, 1등이고 네. 그런데 이제 시트빈 맥클러그라는 이 CEO가 뭐 자기는 원래 고백을 했어요. 갑자기 양심 선언을 했는데 네. 리플 모르고 있다가 최근 2년 동안에 이 발전이 눈에 띈다. 그래서 이제 전통 쪽에서도 너무 잘 금융 맞고 쪽에서. 네. 그리고 이제 토크나에서도 좀 최적화돼 있다. 그래서 내가 ETF를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기관 중심으로 조금 더 재편되는 움직임이 보이는 단계입니다. 전통 금융과 토크나를 대통합시킬 수 있는 게 리플이다라는 리플. 게 네, 맞습니다. 커너리 캐피털 CEO의 입장이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온체인 데이터 확인해 보기 전에 그래도 좋아요가 69개 늘었습니다. 조금만 더 눌러주십시오. 31개만 더 눌러주시면 100 채울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온체인 데이터 쭉이자 어떻습니까? 흐름? 네. 안 좋죠? 안 좋죠. 롱이 청산당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2달러 밑에서 놀고 있군요. 네, 청산이 대규모로 좀 발생이 되면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루 기준으로는 지금 월간 최대 수준의 롱 청산 사태가 간밤 있었습니다. 이야. 그래서 파생 상품 쪽에서 좀 미끄러지면서 리플의 가격이 결국 현물에서도 2달러 아래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네. 하루 만에 500만 달러를 청산 규모가 넘어섰고 그중에 이제 바이낸스 쪽에서 100만 달러 정도가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청산 데이터는 뭐 누가 사고 팔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제 방향성을 맞췄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쵸. 명확하게 롱 쪽에 대한 포지션들이 전부 다 좀 청산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과도한 레버리지 포지션 때문에 롱이 청산된 가능성도 있었지만 결국 촉발 요인은 이 지정학적 글로벌 이슈 때문에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유럽과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리플이 해당 부분에서 좀 투자 심리가 유독 좀 위축됐었던 하루를 보낸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같은 시간 동안 비트코인도 95,000, 93,000, 92,000, 9만 달러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XRP의 가격 하락 폭만 놓고 봤을 때 홀로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긴 하거든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생 상품 쪽에서의 포지션이 조금 정리가 되면서 현물 쪽의 가격도 주요 지지 구간을 결국 뚫고 내려간 상황이다. 상황을 전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가격이 2달러 근처에서 이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주요 박스권이 리플이 1.9에서 3.4달러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리플의 가격이 1.92달러예요. 딱 네. 박스권 안에 위치해 있지만 하단에 있는 상황이죠. 그쵸. 이 박스권을 하단으로만 뚫고 내려가 주지 않는다면 네. 그래도 추가적으로 상승
상승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도 있고 오히려 비트코인이 만약에 17만 5천 달러까지 가게 된다면 리플은 8달러 갈 수 있다라는 또 가격 전망이 나오면서 8달러? 네, 일단 기술적으로 리플이 2.7달러를 돌파해 줄 수 있는지 그러면서 최고가였던 올타임의 가격이었던 3.4달러까지 안착하는지를 보고 비트코인은 뭐 지금 100만 달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100만 달러, 그쵸? 뭐 17만 달러 못 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리플의 8달러는 사이클 후반 자금 이동과 함께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결과치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의 이슈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거래 흐름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청자 문의가 있었던 코인을 소개하는 코너죠. 코인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코인 레이더에 포착된 코인은 엑시 인피니티입니다. 일주일 동안 무려 95% 이상 상승했는데, 야, 어떤 코인이죠, 이거? 일단 네. X2E라고 X2E? 이게 X가 그 방정식에 쓰는 X고 네. 2는 이제 뭐 이걸 해서 번다. 이건데 번다. 어떤 행동을 해서 네. 버는 코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네. 거의 원조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X2E. 네, X2E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P2E라고 합니다. 플레이 투 원이라고 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게임하는데 토큰이 두 개가 있거든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SLP라는 게 실제 게임에서 쓰이는 재화입니다. 이걸로 갖고 뭐 이게 약간 몬스터 헌터나 포켓몬 같이 네. 몬스터 업그레이드해서 싸우는 그런 거거든요. 대전을 하는 건데 육성을 하는 건데 이 SRP를 통해서 뭐 사고 팔 수 있고 새로운 캐릭터를 구매할 수 있고 이런 거고 엑시 인피니티 코인은 거버넌스 코인인데 네. 요게 또 이제 한때 메타버스를 전체 주름 잡았던 굉장히 대장 코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뭐 해킹 사건 이후로는 거의 뭐 시가총액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네. 뚝뚝뚝 떨어졌다. 네, 근데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동남아 쪽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 너무 많이 이제 자본이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토큰을 벌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성공한 이유가 바이낸스 이 SLP가 상장이 돼 있어서 네. 동남아에서 한때 이 게임으로 월급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월급에서 한 있어요. 1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네. 웬만한 인도네시아나 이쪽에 월급 일하면서 임금보다도 임금은 높다는 거예요. 높아서,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 하방 압력이 계속 있어갖고 최근의 상승은 뭐 그냥 일시적으로 좀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엑시 인피니티가 어떤 코인인지 좀 살펴봤고요. 주 기자, 기술적으로 볼 때 엑시 인피니티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꺾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1분, 그러니까 1시간 본 기준이긴 합니다만 네. 좀 불리시 플래그 패턴이 형성이 되면서 사실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기술적 관점에서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상단을 돌파하고 거래량이 동반되게 된다면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많게는 30%까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대기 구간에 있기 때문에 돌파 라인이 확실히 있는지를 잘 봐야 되고요. 성급한 진입보다는 확실한 돌파가 나오는지를 체크하고 진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엑시 같은 네. 경우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워낙 많은 상승을 보였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숨고르기에 멈출지 혹은 이대로 좀 힘을 잃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지 함께 챙겨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엑시 인피니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종욱, 이은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게 좀 조심하시고 외출할 때는 단단히 무장을 하고 나서는 게 좋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